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자연TV의 김자연입니다. 오늘은 맨델스존의 작품 중에서 정말 가장 유려하고 아름다운 바이올린 협주곡 64번, 작품 번호 64번이죠. 제가 대단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으면서 오늘 태양의 밀사 네 번째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음성이 너무나 많이 가라앉아서 제대로 낭독을 못 해드리고 중간에 중지하고 끝냈었죠. 지금 뭐냐면 조폭과 연결이 되는 강포동이, 이 작중의 인물 강포동이 전진수 선장을 만나서 밀양선에 함께 같이 타고 돈을 크게 벌어보자, 그렇게 제안하는 그런 장이었어요. 이제 여기가 그래서 6번째 챕터가 뭐냐면 금은방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자갈치 시장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국밥집에서 둘이서 이제 밥을 사서 먹고 난 다음에 자갈치 시장을 이렇게 관통하면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이제 그것을 읽어드리다가 음성이 너무나 많이 가라앉아서 다 못 읽어드리고 그날 중지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전진수 선장은 정말 아주 되게 자존심이 강한 해운업계에서 까탈스럽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풋풋한 그런 성격을 가진 갑판장 강포동을 이제 만나서 우정을 나누는 이제 그런 사이였거든요. 강포동이 역시 형님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조폭과 연결이 되던, 말하자면 들깨가 아니다, 참깨다. 자꾸만 제가 들깨로 기억이 나서 참깨나 하여튼 곡물을 밀수하는데 상당히 많이 뭐가 남는데요. 그래가지고 참깨, 그 다음에 금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밀수할 때 이제 관계하던 이제 조폭이죠. 조폭의 한 사람인데, 지금 이제 뭐냐면 중국 인커호항에서 코리안 드림을 향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려는 조선족들을 밀양시키려는 밀양선, 선장을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대사가 사투리가 너무 심했죠. 그래서 거기 비슷한 부분, 거기서부터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선장, 바다만큼 깊은 곳도 없지만도 또 바다만큼 단조로운 곳도 없지 않나? 자네한테는 용이 꿈틀대고 있어. 용이란 바다처럼 넓은 곳이 제격인데 우리가 사는 곳은 정작 뱃바닥 아이가? 바짝 마른 뱃바닥에서 요동치는 용을 상상해보란 말이라. 용이라 형님 철학선생님 하셨습니까? 전 선장, 니 까불래? 아입니다. 용이요. 하모 용이제, 용도 청룡이라야 하는기라. 황룡은 늙어가는 용이라 안되고 젊은 용 중에서 장년의 용이라야 하는기라. 그래야 곧 승천할 거 아이가? 전진수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자 강포동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조금 의외라는 생각을 하며 바다 쪽으로 얼굴을 돌린다. 용은 바다에 사는 동물인데 그럼 내가 승천하려면 바다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네요. 하모 전선장 잽싸게 알아들었구마. 배는 바다에서 사는 기지. 더위와 추위를 견디고 황천과 태풍을 버티고 수십 길 파고를 헤치는 거 아이가? 그렇다면 그 배가 용이 아니고 뭐겠노? 그 배를 자유자재로 몰고 댕기는 자네가 용이 아니고 무엇이냔 말이라. 용은 상상의 동물이라. 현실에는 없는 기 용인기라. 안 그렇나?
현실에는 없다. 수면 밑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까? 자네처럼 큰 배를 더구나 지구 반바퀴를 돌아오는 길고 긴 항해에도 한 번에 실수 없는 선장이 어딨노? 그래서 용이제 그것도 승천할 청룡이라 물이 오를 대로 오른 내 말이 틀린나? 쑥스럽습니다. 용이 제때에 승천을 하지 못하면 우치되는 줄 아나. 이무기야 이무기. 바닷속 고약한 이무기가 돼 뱃길을 흔들어 놓기나 하는 기지. 하모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너랑 나랑 바다에 빠져보는 기라. 그래야 승천도 하지 않겠나 말이다. 사람들이 조금 뜸해졌으나 항구는 여전히 많은 소리들의 발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갈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멀어지자 항구의 벽을 핥는 바닷물 소리와 서로의 어깨를 부딪는 선박들이 내는 소리, 입항하는 배들의 모터음들이 뒤섞여 항구가 합주를 하고 있는 듯했다. 마침 바람이 한 차례 불어오자 물결도 흔들리고 작은 선박들도 흔들리고 여기저기 반짝이는 불빛도 흔들리고 항구가 통째로 흔들렸다. 선박은 벌써 정해졌고 전선장만 오케이를 하면 선원은 전원 대기 중이다. 시일이 촉박한 모양입니다. 딱 이틀 안에 결정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가능할 낀가 모르겠네.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이번 일 멋지게 한판 붙어보자. 조건도 아주 짭짤한 기라. 그럼 내 전선장 호텔로 찾아가든가 연락을 하기로 하고 이쯤에서 오늘은 고마 찢어지자.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으니까네. 말을 마치자 강포동은 진수를 남겨놓고 벌써 휘적휘적 오던 방향으로 앞서 걸어갔다. 장단지가 잔뜩 조여든 니커보커 바지를 입은 강포동을 누가 육십으로 보겠는가. 바다에서 단련된 강인한 들쭉기가 바닷바람을 맞으며 기운차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기에 좋다. 욕심 없고 인정 많고 특히 진수에게는 맏형처럼 정을 듬뿍 주는 사나이다. 돈을 그렇게 많이 만졌어도 마누라한테는 안겨줄 돈이 없는 사나이. 형은 돈복이 있는지 꽤 큰 돈을 만진 편이다. 참깨를 밀수해서 하루 저녁에 억대를 벌던 날들도 있었으니 벌면 뭐라냔 말이다. 형수가 말하듯 내 손에 들어와 머물러 있어야 내 돈이지. 포동이 형한테 들어온 돈은 잠깐 강포동이라는 역에 하차했다가는 불과 몇 시간 안 되어 새로운 주인을 찾아 산지사방 다른 역으로 이동하곤 했던 것이다. 입항을 하면 들어온 돈다발을 메고 포동이 형은 자신이 사는 달동네를 향해 비쩍거리며 걸어간다. 만나는 고향 사람마다 인사해야 하고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 떼거리는 있는지 몇 푼 안 되지만 기십만 원이라도 쥐어주고 가야 한다. 선후배는 물론 잘할 때 불알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마누라 친구까지. 가드가 아는 얼굴이 나타나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 사람 100만 원, 저 사람 50만 원. 길거리에서 만나서 주고 가는 길목이라 들려서 떼어주고 이 사람 붙들고 한 잔, 저 사람 붙들고 한 가락. 그러다 보면 오후 서너 시에 집을 향해 출발한 그는 밤중이 되어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해야 한다. 새벽녘 모주가 되어 남포동 블루스를 부르며 기웃등거리며 비탈을 오를 때 기백만 원도 남아있지 않은 그의 돈자루는 쭈그러진 허파가 되어 불어온 바람에 손바닥을 탈탈 터는 것이다. 멀어져간 강포동의 등떨미를 바라보는 선장 전진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이제 더는 보이지 않는 허공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한참 섰다가 그는 자갈치 시장을 피해 자신의 호텔을 향해 길을 질러 나갔다. 청룡의 늪 7번째 챕터입니다. 오랜만에 걸어보는 중앙동 오피스 빌딩 거리다. 빌딩들은 높아지고 거리는 더욱 깨끗해졌다. 335 짝을 지어 지나는 오피스걸들의 유니폼 아래로 경쾌한 다리들이 싱그런 5월을 공기를 가르고 있다. 옛날보다 사람들의 얼굴이 기름지고 윤택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10년 전만 해도 10층이 넘는 건물이 그다지 많지 않던 거리인데 국제도시인 부산의 위용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 오후 2시에 태양이 번쩍거리는 빌딩 유리창에서 반사돼 쩡쩡거리며 진수의 옷짝으로 달라붙는다. 벌써 두꺼워진 손바닥을 펼치고 너울거리는 잎사귀들. 그 사이로 황금 초록의 빗살이 내려 꽂히는 플라타너스를 바라보며 걷고 있을 때 진수는 느꼈다. 원인을 모르는 희열이 잠깐 자신의 목덜미를 스치는 것을.
실폰 스카프처럼 살랑대는 바람이 불어와 쉴 새 없이 나뭇잎을 흔들며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5월의 계절을 쓰다듬고 있었다. 하나은행 빌딩 다음 건물이라고 했던가? 옷을 대충 털면서 전진수는 건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서 멈췄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우성혜운이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주저없이 도어를 밀었다. 업무 열중에 있던 67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진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마침 문 앞에 있던 여직원이 자리에서 발딱 일어났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양볼에 솜털이 가시지 않은 어린 여사모니 굴리던 펜을 놓고 긴 머리를 뒤로 젖히며 입을 열었다. 사장님 좀 뵈러. 3시에 약속하신 분이신가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하자 아가씨는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을 흘리며 자리에서 나와 사장실로 향했다. 도어가 열리고 진수가 들어서자 창 앞에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우람한 사내의 푸짐한 등짝이 정면에 보였다. 그 등 너머로 푸른 글라스 통창으로 북항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대표이사 천일도라는 명패가 반짝이고 사내 책상 밑으로 응접 세트가 자리 잡고 있다. 거기에는 50대 초반의 눈매가 날카롭고 체격이 야무진 사내와 조금은 어벙해 보이는 사내 하나가 시골 냄새를 풍기며 강포동과 이야기를 나누다 말고 눈길을 진수에게로 돌린다. 아, 전 선장 오십니까? 깍듯이 존칭을 하는 강포동과 악수를 교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창밖을 조망하던 사내가 회전 의자를 돌리며 일어섰다. 넓적한 체격의 얼굴이 장방형인 사내다. 동남아인처럼 얼굴색은 누렇고 뻣뻣한 머리는 기름을 잔뜩 발라 올백으로 넘긴 40대 중반 사나이다. 사장님 인사하시죠. 전진수 선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천일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 한번 잡아봅시다. 듣던 대로 미남이십니다. 네, 전진수입니다. 우선 인사들 나누시죠. 이쪽은 중국 일을 책임질 진국만이란 분이시고 저쪽은 한국에서의 모든 일들을 총괄할 분입니다. 전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잘해봅시다. 중국 쪽의 총책은 여전히 무뚝뚝해 보이는 자세로 무슨 근심이 있는지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전 선장 반갑소. 야근은 벌써 많이 들어버렸소. 잘 부탁하여잉. 싹싹해 보이는 전라도 사내가 작은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이 종이장처럼 얇았다. 어쩐지 신뢰가 가지 않는 인상이다. 잘 부탁합니다. 그럼 전문가들끼리 서로 업무에 대해 브리핑을 교환하시고 좌우간 간단히 합시다. 그리고 우리 저녁이나 하러 갑시다. 그리고 전 선장, 출항 날짜가 모레로 잡혔어요. 화물 수배도 완료됐고 거제도 대항조선, 거대 유조선 키일용으로 쓸 철제인데 기공식 세레모니도 한다고 합디다. 자, 시작들 하세요. 그럼 지가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시작한 구체적 야근은 야화선이 윤용성 인코우항에 입학할 예정이니 인코에서 다시 만나 의논하기로 하고 먼저 접선할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좀 하시죠. 진수는 메고 온 작은 서류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냈다. 메모도 하겠지만 그 해도도 아예 저를 주시죠. 아, 그러면요. 물론입니다. 해도를 펼쳐서 사내는 손가락으로 짚어 보였다. 접선 장소는 인코우항을 출발해서 약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하이만을 빠져나와서 산둥반도를 돌아 스타우갑에서 서남방 약 30마일 해상인데 루산에서는 4마일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경의도로는 북위 36도 49분, 동경 121도 52분 지점입니다. 물론 돼지들은 루산에서 출발할 것이고 아마 야화선이 도착하기 하루 전쯤 이미 그 지점 근처 해상의 어선들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을 겁니다. 신호는 하얀 깃을 마스트에 걸어두고 노란 기로 수신호하기로 하겠습니다. 배는 100톤급 목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차분하게 메모해 나가던 진수가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다. 선박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인코우에서 다음은 말씀드릴 겁니다. 선박이 아직 컨택 중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잘못될 수도 있어서 원래 그렇게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한국에서의 접선 장소는요? 한국 쪽 총책인 전라도 사내에게로 시선을 돌리자 어깨 너머로 보고 있던 작은 사내가 위쪽 오리에서 여러 겹으로 접은 해도를 꺼내 펴면서 말을 시작했다. 해남군 완도 앞 일마일 해상의 자계도라고 하는데요. 신방 보시는 바와 같이 해남반도와 완도 사이에 움푹 들어간 해역이라
레이다망에 잡히지 않는 맹목구역이 있다 그 말씀이요. 또 그러고 그 옆으로는 1마일 범위로다가 동진하에 내내 통항구역이므로 접선 장소로는 최적의 장소가 아니겠어잉. 접근하기도 용이해버리고요. 그러고 대충 접선이 예정되는 날이 금음께니께 해가지고 으스름한 7시 반 정도면 작업하기도 수월할 것이요. 잘 알겠지라. 이 해역은 그리 넓은 해역이 아닌께 뭐 따로 경위도 같은 숫자는 숫자에 불과할 것이니께 필요 없을 것이요. 자게도 서방 1마일 지점에 먼저 나가 기다리고 있을 텐께 중국에서 돼지를 태우고 나면 마일수나 잘 계산해서 예상 도착 시간이나 잘 통보해 주시면 될 것이요. 나머지는 지가 다 잘 알아서 준비해 놓을 텐께 신경 쓰덜덜 마시고. 알았지라 전선장. 그 다음 더 필요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나머지는 포동이한테 이야기 다 해놓았음께 염려 푹 놓으시란께. 사내의 말이 끝나고 진수가 시선을 강포동으로 돌리자 강포동이 걱정 붙들어 매라는 듯 눈을 찡긋해 보인다. 이동할 차량 같은 것도 다 섭외가 끝난 상태입니까? 거 솔찬히 사람 말을 못 믿는 사람이여잉 전선장. 사내가 짜증스럽게 응수를 하자 진수가 멋쩍게 시골 사내를 바라보고 있을 때 강파동이 얼른 추한일의 말을 맞받아친다. 이 일을 셀 틈 없이 할라니까 그렇잖소. 우리 전선장 면돈날이요. 면돈날. 체크맨 몰라? 체크맨이지 체스맨이지 난 그런 거 모르는디. 좌우지단간 포동이하고 야그 끝났단께. 자 그럼 필요한 이야기들 다 나누신 겁니까? 다 했으면 우리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합시다. 사장이 인터폰으로 직원을 호출하고 차를 대기시킨다. 책성을 정리하다 말고 진수를 바라보며 친일도 사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 참 전선장님. 이번 야화선에 우리 애들 세놈 같이 승선한 걸 아시죠? 교육 좀 시켜주세요. 워낙 개차반 같은 놈들이라서 속 좀 썩을 겁니다. 특별히 부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인거항에서 이제 그 출발할 그 지점, 그 다음에 이제 인거항에서는 정상적으로 철근을 싣고 이제 출발하잖아요. 야화선이.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 랴오뚱만에서 하여튼 랴오뚱만 잉커우항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그 한참 오다가 그 스타우갑이라는 그곳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밀입국하는 밀항할 그 조선족들을 이제 바다 중간에서 태우고 이제 오는 것을 지금 이제 총 지시하고 서로 이제 접선을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한국에 이제 상륙해서 또 어디서 그들을 이제 내려줄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게 뭐 레이더망에 걸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그 맹목구역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전라도 사내가 이제 그 어디다 배를 정박할 것인지 그 지점을 서로 이제 그 약속하고 주고받는 이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여기가 이제 소제목이 뭐냐면 코뿔소 잔등입니다. 포장마차가 중앙통을 줄지어 점령하고 있다. 바나나, 키위, 딸기, 아직 나올 철이 아닌 수박, 그리고 껍질 벗겨진 파인애플 등 과일바를 파는 포장마차 한쪽에선 기름을 뚝뚝 흘며 닭꼬치가 뱅뱅 돌아가고 가스버너에서는 쥐포와 오징어가 구워진다. 이것들을 비롯한 먹거리들은 지나는 사람들에게 팔려나가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들의 밤장사는 이 구역 오락실에서 돈을 뜯긴 속타는 인간들이 주로 도와주고 있다. 코뿔소 잔등에 난 상처의 분비물을 빨아먹고 사는 등에처럼 포장마차는 이들이 짭짤한 수입원이다. 길바닥은 이들이 뱉은 침과 베어물은 과일 조각들 그리고 각각의 포장마차에서 무엇이든 씻고 버린 물들로 언제나 번질거린다. 밤이 되자 거리에는 이들의 섞인 취객과 아베크족들, 사춘기 본물을 어디로 쏟을지 모르는 무모한 10대들이 패를 지어 설렁거린다.
무심히 이곳을 지나는 행인까지 합세해 북소통을 이룰 때 어김없이 이 지역 건달들의 모습도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둠을 즐기고 패고 팔아먹고 사는 무리들로 밤거리가 더욱 혼잡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날마다 이들로 인해 거리는 살벌해지기 마련이다. 길 양 사이드에는 깜깜하게 선팅을 한 유리에 수박과 잭을 그려넣은 오락실이 수십 개도 넘게 거리를 점령하고 있다. 날칼과 꺽쇠는 출출하던 차에 오락실들을 거쳐오면서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 들러 코앞에 서 있는 주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자기에게 차려진 밥상에서 집어먹듯 과일바를 집어 한 입에 털어넣는가 하면 닭꼬치를 집어 어적어적 씹으면서 남포동 거리를 걸어간다. 포장마차의 임자들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 한마디 시비도 걸지 못하고 그들이 제발 필요한 만큼의 음식을 집어 자기네 가게를 얼른 떠다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얼굴에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을 흘리며 비굴한 웃음을 흘리곤 하는 것이다. 거리 중간쯤 삼거리에 이르러 날칼과 꺽쇠는 골목으로 쑥 들어갔다. 깍두기 머리를 한 6명의 건장한 똘마니들이 바지춤에 손을 끼운 채 건들거리고 있다가 이들이 들어서자 재빨리 일렬 횡대를 이루고 90도 각도로 인사를 한다. 행님 나오셨습니까? 날칼과 꺽쇠는 이 지역 성인 오락실을 관리하는 조직의 중간 보스다. 전원 집합했구나. 저녁들은 묵었나? 예, 행님. 그들은 낮고 짧게 대답했다. 날칼이 똘마니들을 교육하는 동안 골목 양편을 연신 살피면서 꺽쇠는 잭나이프로 손톱을 다듬기 시작했다. 야, 쥐똥, 마왕 주인 새끼는 위에 손을 좀 봤나? 예, 행님, 앞으로 골치 썩을 일은 없을 깁니다. 그 말 믿어도 되나? 그리고 새로 생길 점퍼가 2개 입수됐다. 얼굴 내미는 것은 물론 오늘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이것이 곧 니들 밥줄이니만큼 어떤 쥐새끼도 껍적대지 못하도록 힘을 다하고 합하길 바란다. 알았나? 그리고 언제든 배신을 맘먹는 놈은 그 순간에 저 꺽쇠의 칼이 놈의 배돼지 속에서 춤을 출 것이다. 예, 행님. 날칼의 입에서 제 이름이 불려지자 꺽쇠는 여전히 손톱을 들여다보는 자세로 어깨만을 으쓱 올렸다 내렸다. 꼽추만큼이나 올라간 잔등 때문에 때가 타서 번질거리는 앞자락은 길게 늘어져 있다. 꺽쇠와 내가 저녁을 먹고 오겠다. 그때까지 사고 치지 말고 관리들 잘 해라. 알았나? 예, 행님. 그럼 수고들 해라. 야, 가자. 날칼이 꺽쇠와 함께 갈 길로 몸을 돌리자 늘어서 있던 돌마니들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한다. 잘 다녀오십시오, 행님. 날칼과 꺽쇠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겉멋이 든 손을 슬쩍 들어보였다. 건달들 세계에서 수싸이는 건달밥과 비례한다. 똘마니들과 헤어진 날칼과 꺽쇠는 삼거리를 지나 길 건너 포장마차로 들어갔다. 생머리를 뒤로 올리고 있는 40대 주모가 두 사람을 반갑게 맞는다. 밖에서 볼 때보다는 홀은 상당히 넓은 공간이다. 왼쪽 구석에 맥주를 훌쩍 이고 있는 한 쌍의 중년 남녀 이외에 홀은 텅 비어 있다. 날칼과 꺽쇠는 그들의 반대쪽인 오른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으며 남녀를 눈꼴 사납게 돌아본다. 중년이래봐야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예뻐장한 여자와 빵모자를 눌러 쓴 놈은 분명히 빡빡머리 땡중이다. 땡중의 건장한 체격이 날칼과 꺽쇠의 비위를 더욱 거스른다. 아줌매, 여기 쇠주 한 병하고 꼼장어 한 사라 주소. 예. 그들이 주모에게 술을 시키고 있을 때 땡중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도둑놈의 새끼들. 아이, 이게 도박 중에 상도박이지. 이게 게임이가. 하우스 차린 것도 아니고. 마침 나무젓가락을 까다가 말소리가 나는 쪽으로 꺽쇠가 고개를 돌리며 가소롭다는 듯 웃음을 흘린다. 여기서 이제 날칼과 꺽쇠가 뭐냐면 이제 도박장을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조폭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땡중이 그러니까 이 게임방, 응? 게임방을 이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도박 중에 이제 그러니까 그 기계를 이제 이렇게 뭐 기계를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돈이 많이 이제 그러니까는 행운이 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게 전혀 없이 이제 돈만 계속 먹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개 이제 그 기계를 조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 땡중이 여자와 이제 함께 이제 술을 마시다가 이제
그 뭐랄까 돈을 너무 많이 잃어서 이제 속상한가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뇌까리고 있는 거를 그 도박장 게임장을 이제 관리해주는 조폭들이 이제 이들의 말을 이제 듣게 된 거죠. 마침 나무젓가락을 까다가 말소리가 나는 쪽으로 꺽쇠가 고개를 돌리며 가소롭다는 듯 웃음을 흘린다. 아이 일본 빠진 거 반 정도는 흉내라도 내야 할 거 아이야? 이거 에이 이럴 바에 다음부터는 아예 강원랜드로 가자마. 스트레스 풀라고 왔다가 이거 완전 열받아서 씨발. 에이 사기꾼 새끼들. 이게 땡중이 하는 소리죠. 여전히. 꺽쇠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씩 웃으며 남녀를 향해 입을 벌린다. 아재 거 보아하니 스님 같으신데 거 말씀이 되게 거치시네요. 와요 게임해 갖고 돈 많이 꼬랐소. 화가 불끈 치미는지 감정을 자제하느라 땡중이 붉어진 얼굴로 헛기침을 두어 번 한다. 안 그렇소? 돈을 꼬랐거나 말았거나 이거 게임이란 게 재미를 보는 맛도 있어야지. 완전히 일방적으로다가 돈을 쪽 빨아가니 이게 도둑놈이지 뭐가 도둑놈이겠소? 와 아재 재밌네. 그러면 아재가 오늘 만약 돈을 따딱하마 재미있었을 거 아이요. 갑자기 땡중이 몸을 확 돌리며 눈을 부라린다. 이 양반이 와이라노 이거.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술이나 드소마. 하더니 외면을 하고 다시 돌아앉는다. 꺽쇠가 점점 흥미진진하다는 듯 웃음을 슬슬 진하게 흘리며 와 무섭네. 눈 부라리니까. 스님 오늘 술 많이 됐소. 와요 중놈은 술 좀 마시면 안 된담띠까? 안 되기는 많이 드소. 그런데 아무리 스님이지만 술하고 괴기는 끊을 수 있을라는지 모르지만 어디 계집을 끊겠소. 안 그라요 땡중 스님? 뭐라고 땡중이라고? 꺽쇠가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 그들 남녀가 있는 자리로 다가간다. 쭈구미를 손질하던 추모가 일손을 멈추고 아슬아슬한 눈빛으로 무리를 쏘아본다. 날칼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소주를 까서 계속 홀짝이며 주모가 갖다준 꼼장어를 씹는다. 뭐 땡중 보고 땡중이라고 말한 게 뭐 잘못됐어? 신도들이 도박도 하라고 뭉칠 돈 앵길 텐데 와 그라요. 신도들 앞에서는 새우젓도 삼키지 않으면서 대웅전 뒷전에서는 개 잡는다면서요. 들여다보던 땡중 얼굴에 꺽쇠가 여자 얼굴 가까이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한마디 덧붙인다. 그러고 와 중남이 개개개를 먹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섹스도 해야지. 안 그렇소 사모님. 얼굴이 시뻘겨진 땡중은 여자 앞에서 체면 칠해라도 해야겠다 싶었던지 말투가 바뀌었다. 아니 이 양반이 어디다가 행패고 행패가 내가 누군 줄 알고. 겁이 나서 손으로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여자가 이때다 싶어 용기를 내어 나오지 않는 악을 쓴다. 아니 이 아저씨들이 정말 큰일 나겠네. 이 양반은 교도소 교화위원회 위원장이고 불무도 공인 6단이에요. 젓가락 하나 가지고도 3명은 너끈히 죽이는 사람이라고요. 꺽쇠가 기가 차서 날칼을 돌아다보자 날칼이 고갯짓으로 처리해버리라는 신호를 보낸다. 호호 그래요. 진짜 큰일 뻔했네. 몰라 배워서 사모님. 꺽쇠가 슬그머니 맥주병을 짚더니 갑자기 땡중의 머리를 내려치며 미친놈처럼 소리친다. XX 너 같은 년놈들 때문에 이 나라 종교가 이 꼴이다. 이따위 땡중 새끼한테 돈 갖다 바치는 년 있으면 이김이 내 어미라도 가랑이 다 찢어볼 기다. 알았나 이 년놈들아. 계속 바이올린 연주하는 장면을 보셨죠? 쓰지 않던 언어, 그 다음에 욕,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사투리가 심해서 읽는 게 정말 힘드네요.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스님이라고 하지만 중복만 입고 다녔지. 무모하게 이제 거기가 갔다가 이제 신도들이 엄청나게 돈 갖다 바치잖아요. 뭐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불자들도 결혼하지 않는 그 스님들이 너무나 뭐 불쌍하다고 그 웬 돈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그 스님들한테 막 수십만 원, 막 수백만 원씩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콕콕 집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코리안 드림을 향해서 그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조선족들의 그 밀항하는 스토리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그 사회에 대해서 이제 작가가 하고 싶은 그런 말들, 종교가 이렇게 많이 썩어 빠진 것, 이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언급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소설 한 번 쓰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사소한 장면을 좀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이 작가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큰 줄거리 말고도 그 사회상 좀 고쳐야 될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터치하면서 지나가는데, 여기에 이제 그 스님 또 혹은 불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지금 날칼과 꺽쇠는 천일도 사장이 야화선에 이제 새놈 좀 거기다 이제 우리 아이들 좀 3명 거기 실을 건데, 야화선에 그 아주 뭐라 그럴까,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놈들인데, 조폭들이니까 이제 막 그 뭐 칼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그 폭력을 이제 휘두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야화산에 같이 태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들이 어느 정도의 그 실력을 갖춘, 말하자면 인성을 갖춘 그런 인물들인지를 이제 보여주느라고 여기서 날칼과 꺽쇠를 통해서 또한 이제 스님과 불자 동시에 이제 터치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